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보면 헤거스트란트의 문화전파 이론입니다. 공간합산 이론이라고도 하죠. 자, 이제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뭐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전염 확산하고 그 다음에 계층 확산이 이제 아까 했던 이제 뭡니까 이제 전염 또는 접촉 전파, 그 다음에 계층 전파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개론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약간의 이제 뭐냐면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 용어 중에서 뭐 확률은 낮지만 이제 많이 사용된 용어는 아니니까 여기는 인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인근 효과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자, 인접한 지역에서부터 뭐가 된다. 전파가 먼저 진행이 되고 전파량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근 효과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거리 조락의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 조락의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건 뭐다? 모든 전파에 다 거리 조락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제 전염 전파 또는 접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계층 전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계층 전파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뭡니까? 계층 거리 또는 계층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계층이 아까 얘기해서 대도시에서 중도시로 전파되는 이제 경향이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전파되는 경향보다 훨씬 더 크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용어만 조금 새로운 게 등장한 거고 나머지는 내용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 요 부분은 이제 뭡니까? 여기까지는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리 조락의 원리랑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계층 확산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지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시의 계층 구조. 그래서 아까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교재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계층 거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확률은 조금 낮아요. 근데 이제 요런 용어들이 개론서에는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확률이 낮지만 의미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의미는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헤거스트란트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원리가 뭐냐면, 공간적으로는 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죠. 요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의 원리는 공간적으로는 거리 조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제 로지스틱 곡선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지스틱 곡선이 다 아시겠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초기 때는 어떻다는 거야? 전파가 어떻게 됐다? 느리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느리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중간쯤 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와 곡선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종착 단계 이제 후기 때 와서 다시 느리게 진행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보게 되면 로지스틱 곡선이죠. 이렇게 문화 전파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헤거스트란트 얘기한 거는 비슷한데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이쪽 게 제가 볼 때는 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인근 효과, 계층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게 역시 이제 기본이 뭡니까? 이제 사례 주어지고 이게 무슨 이제 전파냐? 이제 이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계층 전파의 사례가 객관식일 때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독교 이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의 전파 과정이 주로 도시에서 도시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그 사례가 아니라 조금 이제 그거를 새로운 사례를 제시돼서 이제 출제가 되면서 전파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잘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동 전파하고 계층 전파예요. 그러니까 이동 전파는 이제 계층 전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에서 이제 뭐죠? 이렇게 선교사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 전파하니까 이거는 이동 전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계층 전파도 이동 전파가 아니다. 왜? 단순히 이동만 했다고 이동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동 전파의 특성. 거주지 자체가 완전 이동해서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고 새로운 정착지의 문화를 전파하는 그 정도 돼야지만 이동 전파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문화전파 4단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올 확률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뭡니까? 이제 두 가지 원리 있잖아요. 거리 조락의 원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지스틱 곡선의 원리를 다 통용해서 결국은 문화전파는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수용의 중심지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A라는 지역이 있고 A 국가도 좋고 B 국가라도 좋고 이제 지역이라 좋아요. 그래 문화가 일단 오겠죠. 자, 근데 이 문화를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들? 받아야지 어디선가. 이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뭐 전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용을 했다 칩시다. 그럼 얘가 수용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는 왔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소멸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의 중심지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전파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이제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뭐냐면 A에서가 아니라 이렇게도 돼요. 같은 B 국가인데 이렇게도 되겠죠. 관계없어요. 아무튼 맨 처음에 받았어. 됐어.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전파를 했다 칩시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싹 지울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는 방법을 못 쓰는데. 답답하네요.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이제.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게 전파 중심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자, 요렇게 돼서 요 주변에서 요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인근 효과예요. 되나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전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축 단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뭡니까? 모든 제 중심제 거리에 관계없이 이제 뭐냐면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지금 보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기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역, 이제 니은보단 기역에서 뭐가 됐다는 거죠? 문화 전파가 많이 되겠죠. 왜? 허리수렁의 원리, 인근 효과 때문에. 근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다는 겁니까? 전파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공간적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제 전파가 정지된다 이 얘기죠. 왜?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이제 크게 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시험의 확률 낮은데 도대체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용의 중심지하고 전파의 중심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지 이거 자체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됐어요, 선생님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문화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입니다. 자, 먼저 기출된 것부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가 기출된 게 얘를 사례로 나왔어요. 이게 사례예요. 문화 이제 뭡니까 이제 사례 나왔고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문화의 혼성성 요걸 아마 답으로 요구했을 거예요. 기출된 문제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교과서에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같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학에서는 문화 접변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근데 그 문화 접변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문화 동화는 한 사회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 사례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준비를 안 하셨나요? 한번 하셨으면 이게 다 교과서 내용 한번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뭐였어요? 조선시대 때는 세로 쓰기가 기본이었죠. 조선시대 때 누가 가로로 써? 다 세로 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제 개화기 이후에 이제 외국의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다 세로로 쓰십니까? 지금 다 어떻게 써요? 가로 쓰기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뭡니까? 문화가 세로 쓰기 문화가 없어졌다. 이게 교과서 내용이에요. 교과서. 됐습니까? 이런 게 문화 동화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문화가 없어진 겁니다. 되나요, 선생님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융합은 이제 뭐냐면 섞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새로운 문화가.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야, 새로운 문화는 A와 B가 만나서 어떻게 됐다? C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리듬 앤 블루스, 뭐 재즈 음악, 이게 뭡니까? 백인의 음악과 뭐 흑인의 음악이 합쳐져서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사례로 나왔던 기출문제가 문화의 혼선성이다. 됐죠? 자, 문화 공존입니다. 문화 공존은 문화가 이제 접촉이 되면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얘기는 뭐냐면 A 플러스 B를 했더니 A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B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게 되면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한의학이죠. 옛날에는 의학이라는 게 한의학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의, 양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의료제가 이제 개화기 때 들어와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전부 다 한의사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한의와 양의가 공존한다.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문화 공존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얘가 나왔다는 사실이고, 자, 나머지는 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확률은 좀 낮겠죠. 왜? 자, 요거에 나오긴 했으나 느낌이 어떻습니까? 순수한 지리적인 것보다는 약간 이제 사회학적인 일반 사회 쪽의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선생님들. 자, 포스트 식민주의. 요거는 뭡니까? 이제 도사지. 선생님들부터 이제 줄여서 얘기해서 도시 사회 지력의 이해라는 조금 어려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포스트 식민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식민주의를 탈피한다는 얘기예요. 포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모든 문화는 혼합물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 문화가 어떻다는 겁니까? 전부 다 종속됐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니라 식민지 문화를 받아서 결국은 뭐냐면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보편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어떤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와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가 섞여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화를 결국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본에 종속된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포스트 식민주의는 아니라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든 간에 문화는 혼합물이야. 결국은 새로운 문화가 나온 거야. 이거는 결국은 뭐라는 거야. 어떤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문화의 우월성을 반박하는 거죠. 자, 문화의 우월성을, 특정 문화의 어떤 우월성을 반박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것도 나왔었죠. 문화의 진정성. 자, 문화의 진정성, 이거 뭡니까? 순수성이죠. 문화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거다. 섞여 있는 게 아니다.
고유의 거다, 순수한 거다 이런 거죠. 혼선성이 어떻습니까? 대비되는 말이죠. 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래서 포스트 식민주의를 넣은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혼선성, 진정성과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는 이제 취지에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 포스트 식민주의는 뭐를 문화의 혼선성 또는 문화 융합을 강조하고 문화의 진정성을 뭐한다는 겁니까? 비판합니다. 문화는 순수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포스트 식민주의다. 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뭐 포스트 식민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공존 요 세 가지 용어와 그 다음에 문화에 기출된 이제 혼선성, 그 다음에 문화의 진정성 요게 어떤 용어인지 어떤 뜻인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 이제 문화의 이제 뭡니까 이제 문화 전파와 관련된 내용들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화 생태학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문화 지역, 구문화지리의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지역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문화 경관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문화 전파를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 생태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생태학에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스튜어트의 이제 문화 생태학인데 이 사람은 지리학자가 아니에요.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문화의 공간적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화가 왜 A 지역에서는 A 문화가 B 지역에서는 B 문화가 발생하느냐 이 얘기야. 됐니? 그 문화가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중요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닌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을 강조해요. 왜 강조하냐면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왜 만들어지냐? 문화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의를 내리기 참 애매모호하지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내린다면 생활 양식이라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 양식이 어떠한 집단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왜 다르냐? 결국은 인간들이 그 집단이 어디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 양식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열대 우림에 사는 사람들이 적응 방식과 그 다음에 건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적응 방식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문화가 다르다. 이거야. 이걸 얘기한 게 바로 스튜어트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결국 왜 생겼다는 거야? 이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형성되었다라는 걸 강조한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환경 인지론도 그래서 지리학이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확률은 낮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보게 되면 적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느냐? 환경, 이때 환경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을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집단마다 자연환경을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적응 방식도 다르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특히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객관적 지식이 아닌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자연환경을 인지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뭐냐면 뭐 이제 그 사바나 초원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어디서도 나옵니까? 바로 지리교육론에서도 구성주의에서 나오잖아. 구성주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니?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지리교육론 듣고 계시죠? 예, 이제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결국 학습자의 경험, 맥락이죠. 경험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리교육론에 보면 구성주의가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교육학에서 구성주의가 지금까지도 계속 큰 하나의 뭡니까 패러다임을 구축하나 봐요. 그게 지리교육 곳곳에 들어가요. 자, 사진을 인식하는 것도 어떻게 인식한대? 사진을 학습자가 사진을 보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진의 내용을 파악한대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경험에 근거해서 사바나 초원을 보는데 거기에서 인간 집단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초원지대를 보고 이제 뭐로 본다는 겁니까? 여기는 뭐야? 스텝 같은 건조 기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온대 초원지대라고 생각하고 온대 기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합쳐버리면 뭐야? 인간은 환경을, 자유환경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적응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거기다 더 심한 건 이런 환경 인지의 내용은 다음 세대로 전수가 돼, 학습이 되죠. 그러니까 그 학습된 대로 어떻다는 겁니까? 자연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사례를 든 게 뭐냐면 꼬마 애들한테 보면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럼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아주 살기 좋은 기후예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과연 걔네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이 살기 좋은데 어떻게 여름 때 이렇게 덥고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뭘 살기 좋아, 살기 좋지. 그러니까 뭐냐? 학습되어졌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기후는 보게 되면 여름은 진짜 더워요. 매우 덥고 겨울에 매우 추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이게 뭐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환경인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은 낮다. 환경인지는 지리학이 아니다라는 거야. 문화 생태학이야. 그러니까 결국 문화 생태학의 문화 인류학이란 말이야. 사회학 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사우어 얘기를 봅시다. 자, 사우어는 이제 문화 경관론 말이죠. 제가 이제 뭐냐면 왜 문화 경관론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붙였냐면 개론설 보면은 이거 대신에 여전히 뭡니까? 사우어의 문화 생태론
인류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문화 인류학의 문화 생태론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을 이제 제가 볼 때는 문화 경관론, 그러니까 문화 경관론이니까 제가 만든 용어 아니야.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학術적 용어예요. 그래서 요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문화 생태론보다. 근데 아직까지도 개론서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보게 되면 사무어는 먼저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먼저 봐야죠. 자, 요건 요약한 거고 첫 번째 단락은. 그러니까 칼 사무어는 이제 뭡니까 이제 환경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보세요. 문화 생태학 이렇게 쓰잖아요. 문화 경관론 이렇게 되는데 방금 설명하면서 됐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개론서에 그렇게 썼으니까 저 어떻게 돼요? 워드를 치겠죠. 그 이제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책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문화 경관을 바꿔야 되는데 미처 못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경 결정론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워가 활동할 시기 때 뭡니까? 이제 이 지리학계를 지배했던 거 뭐야? 환경 결정론이었다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환경 결정론 다 알다시피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뭡니까? 사워는 자 자연 환경과 문화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문화 경관을 자연 경관과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는 뭐니? 자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게 문화 경관이야 이거야.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지 사워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를 끌고 와야 된단 말이야. 이제 자기가 이론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근거를 어디서 끌고 온 거야? 바로 문화 인류학에서 끌고 온 거야. 문화 인류학 끌고 온 거라고. 그때 끌고 온 게 뭐니? 이 상호작용. 요게 적응이야. 이 적응 개념 끌고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칼 사워가 적응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 있었던 걸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 문화 인류학 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어. 이 주장이 타당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의 주장도 어떻다. 이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끌고 온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환경 결정론보다는 적응을 강조한 쪽이 인간의 능동성을 어떻던 거야? 강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적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선생님들.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문화 인류학에서. 그런데 이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칼사와의 순수한 이제 주장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 주장하는 거죠. 앞부분은 요게 적응이 문화를 만든 거는 이거는 칼사가 얘기한 게 아니야. 칼사는 이 문화가 이제는 뭐니? 경관을 만든다. 문화가 경관을 만든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개조한다라고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좀 느낌이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선생님들? 자, 어떤 느낌이 오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적응이란 개념이 올 때는 자,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환경 결정론보다는 그래도 얘가 커요. 얘는 어떻게 돼요? 자연하고 인간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 관계였잖아. 근데 이제 적응이란 개념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얘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야.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자 문화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죠? 자 문화가 경관을 만든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인간은 뭐야? 문화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워는 결국은 초창기 때는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 인류학 개념을 끌어왔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뭡니까? 문화 인류학 개념에서 한 발 더 앞서가 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더 위에 있다 이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서 아예 이제 지리학 자체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자 이것까지는 우리 선생님들 알 필요 없어요. 이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칼 사워가 지리학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야. 개인적으로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리학을 뭐로 봤다? 이제 지리학이란 인간이 자연환경을 개조시켜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리학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인간이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리학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환경 결정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결정의 관점은 뭐야? 인간은 수동적 존재인데 아니야 능동적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문화 인류학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요약 정리된 거죠. 자, 인간의 문화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문화 경관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문화 경관이 아니래. 그냥 자연 경관이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손을 대야지만 문화 경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게 요 표예요. 그래서 요 표에서는 문화 생태학은 소속이 문화 인류학 소속입니다. 그런데 분야가 근데 여기서는 문화의 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왜 만들어졌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뭐로 봤다는 거야? 적응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다는 거야? 적응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한 거야. 근데 문화 경관론은 분야는 문화 지리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 형성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 경관의 형성 과정이에요. 문화 경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를 강조한 게 사고예요. 문화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미 문화 인류학에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강조한 게 뭐야? 개조. 자연환경의 개조를 강조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고하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문화 인류학에서의 문화 생태학하고는 좀 달라요. 됐습니까?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문화 경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재작년 출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이제 요게 나왔었죠. 자연환경이 인간에 의해 변형된 것이 문화 경관이고, 그래서 문화는 뭐고? 자긴이고, 자연지역은 매개체이고, 문화 경관은 그 결과이다. 이거 나와서 그때 이거 틀리신 분들 가슴 아픈 거야. 이거 왜? 객관식으로 다 알지. 안 떠오르는 거지. 아, 이거 분명히 봤는데 이게 단어가 안 떠오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성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아까 다 얘기한 거죠. 확인만 합시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 경관 강조했고요. 자, 주관성 인정하지 않았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칼 사모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환경 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끌어들였다? 문화 인류학의 접근 개념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목적은 환경 결정 비판하는 건데,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영향을 받은 건 실증주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았고, 일반화 개념 이제 강조하는 거 영향을 받았고, 무엇을 이용했다? 바로 문화 인류학의 개념을 이용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초유기체주의는 자, 사우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론서에 있긴 한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문화는 뭐냐? 문화는 한마디로 문화는 초유기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문화는 개별 인간의 삶을 초월하는 실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된 문화가 가옥이나 경지, 도로 등 같은 물질 경관을 형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한테 사례를 많이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런 사례 들었어요. 지금은 문화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 양식의 인간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명절에서 추석이란 문화는 농경 문화라고 내가 사례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농경사회가 아니면 추석의 개념은 없어져야 돼요. 추석은 일종의 추수 감사는 아닙니까? 근데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다는 겁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추석이라는 개념이, 그 문화가 살아있다. 이게 초유기체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옥, 경제, 도로 같은 물질 경험을 형성시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후손들은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가옥을 만들고 유사한 농경지를 만들고 이런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 문화 자체는 이제 개별적인 인간 삶을 초월한 실체다 정도로 문화를 매우 강조한 게 칼사고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요 개별적 인간의 삶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생활 양식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세대가 죽으면, 그러면 이제 생활 양식이 바뀔 수가 있잖아. 시대가 변하니까. 근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야. 그 문화가 계속 뭡니까? 전수되고 이어져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물질 경관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신문화 지리학으로 갑니다. 자, 이제 프린트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는 자, 이제 그 18페이지가 됩니다, 선생님들. 자, 그럼 먼저 출제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재현된 경관의 유형 두 가지, 보는 방식으로 경관, 텍스트로서 경관 둘 다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 보는 방식으로 경관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렐프의 무장소성 역시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객관식일 때, 주관식일 때 다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 2월달 이제 개념반에서는 신문화 지리학의 경관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경관 해석, 그 다음에 재현된 경관의 유형, 해체적 읽기가 무슨 뜻인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렐프의 무장소성도 공부했습니다. 무장소성을 양산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장소성과 무장소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 공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화 개념에서는 두 가지 정도, 르페브르, 아직 이제 옛날 객관식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르페브르의 공간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해체적 읽기의 등장 배경, 주안점, 이 정도를 조금 더 공부하는 이제 하는 게 심화 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화 지리학의 등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어요. 구문화 지리학은 결국은 실증주의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반화할 수 없는 주관성이 강한 이거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구문화 지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런 상징적인 경관은 아예 연구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복궁 앞에 있는 해태 동상, 이건 아예 연구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숭례문 현판을 새로 썼어. 연구 안 해. 그거 자체는. 그런 거 아예 뭐냐면 이제 연구 대상으로 고려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뭡니까? 이제 해태라는 동상에 어떠한 이제 뭡니까? 그것도 물질 경관인데 거기에서 외부인의 입자와 연관 이게 아니라 그거 자체는 이제 그 외부인의 입자와 접근할 수가 있는 경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는 아예 연구의 대상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개조한 것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농경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취락, 마을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단락은 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 경관을 외적 형태인 동시에 의미 체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경관을 생산한, 건설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뭐 어려운 얘기는 없을 겁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가장 등장 배경에서 가장 이제 뭡니까? 이제 기본은 구문화 지리학에 대한 반발이야. 자, 이래서 나온 게 신문화 지리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문화 지리학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쭉 있지만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유일하게 이제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경관의 차이다. 그러니까 구문화지리학에서는 요거 아까 물질 경관이라고 짧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만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냐면 신문화지리학에서는 경관을 다양한 의미책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까 재현으로서의 경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관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정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얘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경관론은 뭐를 강조했습니까? 문화를 강조했어요. 결국은 문화라는 건 인간의 생활 양식이고 이 문화가 뭘 만든다는 거야? 경관을 만든다는 거야. 문화가 경관을 개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갖다 뭐로? 초유기체로 규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거죠, 여러분들. 근데 자, 이제 여기서는 신문화 지리학에서는 자, 이게 이제 부정을 해요. 자, 봅시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 경관의 상징성이란 건 경관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 만든 사람의 그 건설자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시대의 사회상, 그 시대의 이제 어떤 이제 지배적인 이념이 무엇이길래 저러한 경관을 만들었지? 이런 거잖아. 근데 문화를 갖다 초유기체로 인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건설자가 건설자 생산자의 의미나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없는 거지. 왜? 이미 문화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그 문화 때문에 경관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게 아니야. 문화 때문에 경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회에서 지향하는 어떤 이념, 가치관, 세계관 또는 그 경관을 건설하는 건설자의 세계관, 가치관이 에 따라서 이제 이제 경관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론서에 다 있는 내용이겠죠. 제가 뭐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걸 만든 다음에 초유기체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신문화 지리학에서는 뭐를 강조한다? 요걸 강조한다는 거죠. 맥락.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시 자연환경을 문화 경관을 규정하지 않지만 신문화 지리학에서는 문화 경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그러니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자연환경을 문화 경관으로 규정할 수도 있냐 이거죠. 자, 이거에 자면 왜냐하면 뭡니까?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환경에 의미 부여를 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바로 문화 경관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화 지리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인간이 개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자연환경에 어떤 의미 부여가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 경관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굳이 만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가 많아요? 화강암 산지가 많잖아요. 화강암 산지가 많으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악자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산지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모았다는 겁니까? 이러한 뭐 설악산이든 금강산이든 이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어떤 이제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인지한다든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뭐가 됐다? 문화 경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자연 환경도 문화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달락 얘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역시 뭐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결국은 구문화 지리학은 뭡니까? 문화 경관론은 야외 조사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고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어떤 사회학적인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로의 경관, 보는 방의 경관 같은 것들이 텍스트로의 경관은 우리가 뭡니까? 텍스트로의 경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텍스트니까 국어학, 이 언어학 이쪽에서 나오는 개념 끌어온 거예요. 보는 방식의 경관은 뭡니까? 미술에서 끌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미술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적 이론을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은 이론적 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입니다. 저 정도를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유사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경관 개념에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관점 누굽니까? 건설자의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찰자의 물리적 사회적 위치가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찰자라는 건 뭡니까? 건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무엇을 경관을 건설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경관을 건설하기 전에 이미 관찰자로서 사회 현상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뭐 하는 거야? 경관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도 뭡니까? 다양한 계급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선생님들. 그러면 이 계층의 시선에 따라서 경관 읽기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시험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례를 주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요게 경관 유형 중에서 재현대 경관 유형이 뭐에 해당됩니까? 바로 텍스트로서의 경관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관을 만든 사람 건설자가 있지만 그 경관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계급의 입장에 따라서, 계층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 그죠? 자, 의미 해석이 다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위는 뭐가 되겠고요? 위는 여기는 당연히 누구의 관찰자, 건설자의 입장을 강조하니까 보는 방식의 경관 얘기가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재현된 경관을 통해서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이 자신들의 외부 세계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시선을 바라보았고 무엇으로 이해했는지를. 이거는 뭐야? 보는 방식이야, 텍스트야? 이거는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이 자신들의 외부 세계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았고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둘 구별 못하죠. 둘 다 돼요. 그죠? 둘 다 되는 거예요. 요 문장만 가지고는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특정 시대 특정 사람 자신들의 외부 세계 어떤 시선에 바라봤느냐, 어떤 시선에서 해석했느냐잖아. 바라봤냐, 해석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해석했다면 텍스트가 되는 거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경관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본다면 뭐가 되겠어? 보는 방식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아무튼 크게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보는 방식과 그다음에 텍스트로의 경관,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 딱 두 가지만 좀 하고 이제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자, 텍스트로의 경관하고 보는 방식 경관. 이미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프린트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경관은 뭐다? 텍스트이다라는 거예요. 텍스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해석자 또는 소비자가 중요하죠. 자,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자, 어떤 걸 가지고요? 담론을 가지고, 다양한 담론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담론이란 뭐냐? 담론이란, 자, 이때 담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점, 뭐 세계관, 패러다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관점, 이제 담론이에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경관을 해석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담론이 다르면 어떻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의성이라고 하죠. 됐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현상도 어떠한 담론을, 어떠한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단점은 뭡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가 무시돼요? 경관의 건설자의 의도와 무관해지는 거죠. 그죠? 해석자 입장만 반영되는 게 바로 텍스트의 경관이냐. 그러니까 얘는 해석자 입장이 반영되는 거야. 해석자, 소비자 입장이 반영이 돼요. 중심이야. 입장 중심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자의 관점, 세계관은 무시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설자가 어떠한 사회적 이제 또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그 경관을 만들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는 방식은 이제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이제 생산자 입장입니다. 생산자, 건설자 입장이 반영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경관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관이라는 것은 그 특정 시기에 형성된 그 사회 환경을 보는 방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관을 보면 그 시대에 뭡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을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배운 거를 또 빨리 이제 적용합시다. 70년대의 어떤 세계 건축들을 보니까 전부 다 어떤 건축들입니까? 70년대 건축들. 다 유럽처. 자, 이렇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킹콩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세요? 그렇군요. 제 70년대 나왔던 영화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데 거기 보면 킹콩이 어디로 올라가나요? 킹콩 모르시죠? 알아요. 네, 어디로 올라가나요? 빌딩 그 빌딩이 뭐 어디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그 당시에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빌딩들이 전부 다 어떻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슨 양식이죠? 국제주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70년대의 그 이제 킹콩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건물들이 다 국제주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패러다임, 그 시대에 이제 이런 빌딩을 건설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기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경관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뭡니까? 이제
세계관이라든가 이제 관심 뭐 분야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단락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의 경관과 텍스트의 경관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건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올해 텍스트의 경관도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방식만 이제 냈으니까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3년 전인가 한번 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잠시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